이혼 동면 징부터 싸야지. 여긴 우리 집이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을 했죠. 어머니, 여긴 제 집입니다. 그 순간 화려하던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들과 시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 된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강남의 고급 빌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세운 자세로요. 드디어 왔네. 이혼했으면 짐부터 싸야지. 여긴 우리 아들 집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참아왔던 진실을 꺼낼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외할아버지는 강남에서 작은 부동산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사셨지만 알고 보면 상당한 자산가셨죠. 서연아, 내가 결혼하면 이 집을 줄 거야. 하지만 절대 남편한테 말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만 등기해 놓을 테니.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한단다. 내가 가진 걸 지킬 힘이 있어야 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결혼 후에야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남편 정민우 씨를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 소개팅 자리였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배려심도 있어 보였죠. 부모님은 일찍 여의었어요.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우 씨는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 저를 보시더니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키는 좀 작네. 그래도 얼굴은 괜찮고. 대학은 어디 나왔어? 이화여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재산은?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거든요.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모은 적금 정도요. 시어머니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요즘 여자들이 다 그렇지. 우리 민우가 잘 벌어야겠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물려받은 강남 빌라였지만 등기부에는 제 이름만 올라가 있었어요. 민우 씨에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집이에요. 우리 둘이 살라고 하셨대요. 그래, 장인어른 센스 있으시네. 강남 빌라라니 우리 복 터졌다. 민우 씨는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집 누구 명의야?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뭐?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지. 우리 민우 이름도 올려야 해. 외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만 등기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셨어요. 신혼 초반에는 그럭저럭 평화로웠습니다. 민우 씨는 출근하고 저도 회사를 다녔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 나누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시어머니께서 자주 집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내가 와서 같이 있어줄게.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외로웠던 저에게 가족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설거지는 왜 이렇게 해? 물 너무 많이 쓰잖아. 청소기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구석구석 해야지. 빨래는 색깔별로 분류해야 한다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내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 씨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우리도 신혼인데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혼자 사시는데 우리한테 오시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좀 불편할 때가 있어서.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엄마가 집안일 도와주시잖아. 내가 할 수 있는데. 서연아, 엄마는 나 하나 믿고 사시는 분이야. 조금만 이해해줘. 민우 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고 급기야 일주일에 닷새는 오시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도 장 보는 것도 모두 간섭하셨어요.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게 했어? 국은 왜 이렇게 싱겁게 끓였어? 우리 민우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저는 매번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요리한 음식은 시어머니가 손을 대시면서 다시 만들어졌고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봐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우 씨가 퇴근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엄마가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대. 우리 집도 넓잖아. 방 하나 드리면 되지 않을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혼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니. 여보, 그건 좀. 우리 집 넓은데 뭐가 문제야? 방도 3개나 되잖아. 하지만 서연아, 엄마는 날 혼자 키우신 분이야. 이제 내가 효도할 차례라고. 민우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큰 트렁크 2개를 끌고 이사 오셨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내가 집안일 다 도와줄게.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집의 선언이었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옆 작은 방이 아니라 가장 큰 방을 쓰겠다고 하셨어요. 이 방이 햇빛도 잘 들고 좋네. 너희는 저쪽 작은 방 써도 되잖아. 저와 민우 씨는 결국 작은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혼자 어둠 속에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가 아닌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로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사 오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출근합니다. 그래. 근데 서연아, 너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야?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낳으면 회사 그만둬야지.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 힘들잖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는데 벌써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다니요. 아직 아이 계획은 없어요. 뭐, 결혼했으면 빨리 낳아야지. 나이 들면 더 힘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 씨가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서연이한테 좀 말해봐. 아이 가져야 한다고.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벌써 1년이 지났잖아. 민우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우리 내년쯤 아기 가지면 어떨까? 민우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시어머니 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직장 생활 정리가 안 됐어요. 직장이 뭐가 중요해.
아이가 더 중요하지.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습니다. 그 이후로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언제 배 불러오려나. 옆집 며느리는 벌써 임신했던데. 아이도 못 낳으면 여자가 뭐하러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옆에 앉으시더니 갑자기 제 배를 만지셨습니다. 배가 왜 이렇게 홀쭉해? 밥은 제대로 먹는 거야? 네, 잘 먹고 있어요. 아이 가지려면 살 좀 쪄야 해. 너무 말랐잖아. 그 손길이 불편했지만 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뿌리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민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아이 이야기만 하셔서 부담스러워. 엄마는 손주 보고 싶으신 거야. 이해해줘. 나도 이해해. 근데 너무 자주 말씀하시니까. 서연아, 우리도 슬슬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민우 씨는 제 고민은 듣지 않고 시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녁 식사 후 민우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서연이 병원 데려가 봐.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잖아. 엄마, 그건 혹시 서연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문제가 있다니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어머니, 저는 건강해요. 건강하면 왜 아이가 안 생겨? 병원 가봐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민우 씨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함께 가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스트레스만 줄이시면 자연스럽게 임신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민우가 검사 받아야겠네. 하지만 민우 씨는 검사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빠. 나중에 시간 나면 가볼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요리한 음식은 맛이 없다며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제가 청소한 곳은 다시 청소하셨습니다. 이게 청소야?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빨래는 왜 이렇게 구겨서 말렸어? 우리 민우 와이셔츠 다림질 좀 제대로 해. 매일 아침 출근 전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 씨가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전화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탁에 앉아야 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후, 우리 민우 고생만 하네. 예, 아이도 못 낳는 게 무슨 아내냐. 남자가 얼마나 허전하겠어.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이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민우 씨도 검사 받아야 하는데 안 가잖아요. 우리 민우가 무슨 문제가 있어? 멀쩡한 애를 왜 병원에 보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만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의사가 뭘 알아? 아이가 안 생기면 여자가 문제인 거야.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너 회사 그만두는 거 생각해봤어? 아직 그럴 생각 없어요. 아이 가지려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회사 다니면서 무슨 임신을 해. 제 일은 제가 결정할게요. 저는 처음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시더니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벌어온 게 뭐 있다고. 이 집도 우리 민우 덕분에 사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인데. 그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녁에 민우 씨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서연이가 나한테 대들었어. 뭐라고요? 민우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언제 회사 그만두라는데 안 그만두겠대.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데 이게 되는 일이야? 민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 말씀 좀 들어줘.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여보, 내일인데. 일이 뭐가 중요해. 가정이 먼저지. 민우 씨는 또다시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 집인데 왜 저는 주인이 아닌 것 같을까요? 왜 저는 매일 눈치를 봐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조용히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면 오늘도 또 나가? 집안일은 언제 해?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이 시간에 와서 뭐 하려고? 매일 같은 잔소리가 반복됐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팀장으로 올라가는 자리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민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팀장 승진했어. 진짜? 축하해. 민우 씨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팀장? 그럼 더 바빠지는 거 아니야? 네, 좀 바빠질 것 같아요. 바쁘면 집안일은 누가 해? 나보고 계속 해주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민우 씨가 말했어요. 서연아, 승진은 축하할 일인데 엄마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 내가 일하는 게 왜 문제예요? 문제는 아니지. 근데 엄마가 혼자 집안일 다 하시잖아. 제가 주말에 다 하겠다고 했어요. 주말에 하는 걸로는 부족하대. 민우 씨는 시어머니 말만 전달했습니다. 제 의견은 듣지 않았어요. 승진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어느 날 밤 10시쯤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자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이 시간에 들어와? 남편은 혼자 밥 먹고 잤어. 죄송해요. 회사 일이 많아서. 회사 일이 남편보다 중요해?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나아질 거예요. 프로젝트? 그런 거 그만두면 되잖아. 다음 날 저녁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너 요즘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거 알잖아. 알아. 근데 가정도 생각해야지. 엄마도 힘들어 하시고, 나도 힘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매일 출근하고 야근하고, 집 와서 눈치 보는 게 힘들다고. 서연아,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겠어. 민우 씨는 제 감정보다 시어머니 눈치를 먼저 봤습니다. 그 주말 저는 집안 청소를 했어요. 거실, 주방, 화장실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한 바퀴 도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이게 청소야? 구석구석 먼지 그대로네. 제가 다시 할게요. 됐어.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시어머니는 걸레를 들고 다시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었어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에 오타가 있었고 상사에게 크게 혼났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왜 이래? 아파? 네,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긴. 맨날 밖에서 놀다 와서 집에선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 노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죄송해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민우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민우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 왜 그래?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힘들면 말로 하지. 왜 소리를 질러? 민우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민우 씨는 거실에서 시어머니를 달래고 있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서연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내가 더 스트레스 받아. 저런 며느리 처음 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인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민우 씨도 차갑게 대했어요. 저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결혼 생활 힘들 때, 시어머니와 갈등, 이혼 준비 방법.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직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대학 동창 미경이와 만났습니다. 미경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서연아, 너 많이 야위었다. 무슨 일 있어? 응. 요즘 좀 힘들어.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경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 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참고 살 순 없어.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미경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업무를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 씨의 전화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 일찍 와. 우리 셋이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와보면 알아. 민우 씨는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민우 씨와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 민우 씨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어제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너 요즘 너무 달라졌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소리부터 낮춰. 엄마 앞이잖아. 민우 씨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 이 집에 기여한 게 뭐 있니? 예. 이 집도 우리 민우 명이고 생활비도 민우가 다 되잖아. 내가 번 돈은 어디 쓰는데? 제 돈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 혼자 쓰고 있다는 거지. 결혼했으면 다 합쳐야 하는 거 아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가진 돈이 궁금한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모았는지,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제 돈은 제가 번 거예요. 결혼했으면 남의 돈이 어딨어. 다 우리 가족 돈이지. 어머니, 그건 너 혹시 이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요즘 내 행동 보면 딱 티나. 민우 씨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통장 합치자. 그게 부부잖아. 여보, 내 돈은 내가. 그렇게 내 거 따지면. 무슨 부부야? 민우 씨는 화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이용하려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상담 가능할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 어떠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용한 며느리 서연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회사 미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회사? 맨날 밖에만 나가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변호사님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어요. 김 변호사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외할아버님 생각 많이 나지? 네, 선생님. 그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 민우 씨의 무관심, 그리고 통장을 합치라는 압박까지.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서연아, 너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 재산부터 확실히 지켜야 해. 외할아버님께서 내 명의로 해놓으신 집, 그거 절대 남편 명에 추가하면 안 돼. 네, 그건 지키고 있어요. 잘했어. 그리고 내 통장도 절대 합치지 마라. 결혼했다고 재산을 공유할 의무는 없어.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혼하게 되면 이혼 생각하고 있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을 위해서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4명의 재산은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어. 결혼 전 재산이고 상속받은 거니까. 남편 측에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증거 모아둬. 시어머니가 한 말, 남편이 한 행동, 다 기록해두는 게 좋아.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가는 길,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민우 씨와 시어머니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민우 씨의 대답이 무뚝뚝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상을 차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 통장 생각해봤어? 아직 생각 중이에요. 생각할 게 뭐 있어? 빨리 합쳐. 어머니, 제가 번 돈인데. 또 그 소리야? 결혼했으면 남의 돈이 어딨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우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 말씀대로 하자. 우리가 무슨 남이야? 여보, 나도 내 돈 관리하고 싶어. 관리는 무슨, 혼자 쓰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명해봐. 민우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옆에 오셨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돈 얼마나 모았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긴.
2년 동안 월급 다 모았으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되겠네. 시어머니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 대답 안 해? 시어머니가 물어보는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거라서요. 개인적인 게 어딨어, 가족인데. 우리 민우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도 좀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민우 씨 사업이요? 응, 친구랑 사업 시작하려고 해. 너도 아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3천만 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요. 제가 2년 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어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큰 돈? 남편 사업인데 뭐가 커? 투자라고 생각해. 하지만 갑자기는 무슨, 우리가 며칠 전부터 말했잖아.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가 침실로 들어왔어요. 서연아, 사업 자금 좀 도와줘. 여보,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 갑작스럽긴. 기회가 왔는데 놓치고 싶지 않아. 무슨 사업인데? 친구랑 카페 차리려고. 강남에 자리 하나 나왔대. 민우 씨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카페는 경험도 없잖아. 해보면 되지. 요즘 카페 대박 나잖아. 근데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큰 돈? 우리 부부인데 뭐가 커? 나중에 수익 나면 다 내 거야. 민우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그건 못 도와줄 것 같아. 뭐? 민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필요한데 써야 해. 내 돈? 지금 내 거 따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아내가 남편 사업도 안 도와주면 뭐 하는 거야? 민우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도 걸지 않으셨어요. 민우 씨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저녁도 따로 먹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우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매정하다. 술 마셨어? 씻고 자. 매정해. 남편이 도와달라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민우 씨는 비틀거리며 제 앞에 섰어요. 친구들한테 다 욕먹었어. 아내가 돈도 안 주는 놈이라고. 여보, 그건.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민우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잡았어요. 아파. 돈 내놔. 당장 3천만 원 내놔. 나요. 아프다고요. 저는 팔을 빼려고 했지만 민우 씨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왜 이래들 시끄럽게. 엄마, 이 여자가 돈을 안 내놔요. 서연아, 그렇게 이기적이면 어떡해. 남편한테 투자도 안 해주고.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민우 씨는 결국 제 팔을 놓았어요. 하지만 제 팔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 앞에서 팔을 확인했습니다.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증거를 모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노트에 날짜와 상황을 기록했어요. 2024년 5월 15일 밤 11시 30분. 민우 씨가 술 마시고 와서 팔을 세게 잡았다. 멍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팔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침 인사도 안 받으셨어요. 민우 씨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갔어요. 소매를 걷어 올려 팔을 확인했습니다. 멍은 더 선명해져 있었어요. 동료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서연아, 팔에 멍은 어쩐 일이야? 아, 문에 부딪혔어.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미경이에게 전화했어요.
미경아, 나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왜? 무슨 일 있어? 응. 이야기 좀 하고 싶어. 그래, 퇴근하고 만나자.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 팔을 보여줬어요. 서연아, 이게 뭐야? 미경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민우 씨가 어젯밤에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미경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건 폭력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야, 아직은 무슨, 이러다 더 큰일 나. 미경아, 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 준비? 응, 이혼 준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심이야? 응,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변호사님도 만나고 있어. 잘 생각했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미경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삶을 되찾겠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민우 씨와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기록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준비가 끝나면 그때 진실을 말하자. 그렇게 저는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서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몰래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우 씨는 친구들과 골프 가셨고 시어머니는 집에 계셨어요. 저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응, 은행 직원?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청소를 계속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대출 연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대출 받은 적 없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요? 언제 그런 대출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으신 후 시어머니께서 민우 씨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민우야, 너 대출 받았어?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응, 엄마. 그게. 민우 씨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뭐? 사업 자금? 그런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민우 씨 2천만 원 대출. 시어머니도 모르는 일.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녁에 민우 씨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따져 물으셨습니다. 민우야, 대출 왜 받았어? 엄마 사업 자금 필요해서 서연이한테 달라고 했잖아. 안 줬잖아요. 민우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출은 위험해. 이자는 어떻게 갚으려고? 곧 사업 시작하면 갚을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될지 어떻게 알아? 시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식사 시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우 씨는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네, 어머니. 너 정말 돈 못 도와주겠어? 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어요. 미래? 남편이 사업 망하면 무슨 미래가 있어? 사업은 민우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 봐라. 정말 매정하네. 며칠 후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민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약속 있어. 늦을 것 같아.
저는 알았어 라고만 답장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셨어요. 민우 늦는다며? 네, 저녁 약속 있다고 하네요. 요즘 민우가 밖에서만 도는 것 같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민우 씨가 요즘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오거든요. 밤 11시쯤 민우 씨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 민우 씨는 간단히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민우 씨는 또 외출하셨습니다. 엄마, 나 친구 만나고 올게. 토요일인데 또 나가? 응, 사업 관련해서 만나야 해. 민우 씨는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펼쳐봤어요. 레스토랑 A 2인 식사 15만 원.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목요일에 민우 씨는 회식이라고 했는데 2인 식사라니요? 저는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다니까. 혼자? 응, 왜? 민우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다음 주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없어서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강남역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 씨였어요. 민우 씨는 어떤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뒤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민우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그런 환한 웃음이었어요. 여자가 뭔가를 보여주자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러 장을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어요. 민우 씨는 여자를 택시에 태워주고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민우 씨와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남편 외도 증거 확보했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요, 서연 씨.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늦어서 미안. 민우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저녁 먹었어? 응, 밖에서 먹었어. 그래, 씻고 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끝이 보이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배신한 남편, 무시하는 시어머니,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오늘 본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민우 씨,
젊은 여자와 카페에서 만남. 손을 잡고 친밀하게 대화함. 사진 증거 확보.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곧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민우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며느리처럼 지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연 씨, 증거 잘 확보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사진들을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재판 이혼보다 빠르고 서연 씨에게 유리합니다. 남편이 동의할까요? 외도 증거가 있으니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혼 협의서입니다. 여기 서명만 받으면 돼요. 재산 분할은 서연 씨가 결혼 전에 받은 재산이니 해당 없고 위자료 청구는 서연 씨가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외도 증거가 명확하니 2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연 씨, 이혼 서류에 서명 받을 때 조심하세요. 남편 측에서 재산 관련해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날 저녁 저는 민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민우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중요한 이야기야. 거실로 나와줘. 거실로 나온 민우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 씨와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이혼? 서연아, 정신 차려. 부부가 무슨 이혼이야.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민우 씨와 젊은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 민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강남역 카페에서 찍은 거예요. 지난주에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민우야, 이게 뭐냐? 엄마, 그게 오해야. 오해?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손잡고 있는 게 오해예요? 그냥 친구야. 회사 동료. 민우 씨는 변명했어요. 회사 동료랑 주말에 만나요? 그것도 둘이서만? 저는 다른 사진도 꺼냈습니다. 이건 레스토랑 영수증이에요. 2인 식사 15만 원. 그날 당신 회식 간다고 했잖아요. 민우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민우 씨를 쳐다봤어요. 민우야, 진짜 바람 피운 거야? 아니에요, 엄마. 진짜 아니에요. 그럼 이 사진은 뭐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혼 협의서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요. 이혼 협의서? 민우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외도한 대가예요. 나 바람 안 폈다고. 그냥 친구라니까. 민우 씨가 소리쳤어요. 그럼 재판 이혼으로 가요.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습니다. 서연아, 진짜 이혼하려고?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어머니, 지난 2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기록했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들, 민우 씨가 한 행동들, 전부 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다고 하셨죠. 여자가 뭐하러 있냐고 하셨어요. 제 돈 내놓으라고 하셨고 제가 벌어온 게 뭐 있냐고 무시하셨죠. 저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 저는 민우 씨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제 팔을 세게 잡아서 멍들게 했어요. 사진도 있어요. 저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침묵했습니다. 이혼해요. 조용히 끝내요. 아니면 법원에서 만나요. 저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민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어요. 알았어. 이혼하자.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서명이 제대로 돼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혼했으면 이 집에서 나가야지. 당연한 거 아냐? 예. 이 집은 우리 민우 집이잖아. 이혼했는데 왜 여기 있어?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요. 진실을 말할 시간이. 어머니,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뭐라고? 이 집 등기부등본 보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게 내 이름이라고? 네, 제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물려주신 집이죠. 저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우 씨가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이런, 진짜네. 결혼할 때부터 제 집이었어요. 민우 씨 이름은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내 집에서 산 거야? 네,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집이라고. 어머니가 제 집이라고 생각 안 하셨죠. 민우 씨 집이라고 믿으셨잖아요. 민우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혼했으니까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주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다요. 뭐라고?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우리 보고 나가라고? 이혼했으니 당연하죠. 여긴 제 집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민우 씨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우리한테 시간 좀 줘. 당장 나가라는 건 너무해. 좋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나가주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민우 씨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2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 모든 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서명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등기 정리하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요, 서연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제 미래도 밝게 빛날 거라고 믿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서연 씨, 서류 잘 받았네요. 김 변호사님은 서류를 확인하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일주일 안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가벼웠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민우 씨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정말 방법이 없어? 민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있긴 있지. 근데 쉽지 않아. 시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에 서서 대화를 들었어요. 서연이가 이혼하면 이 집 주인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쫓겨나고. 그러니까 말이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서연이 설득해볼까? 이혼은 하더라도 집은 반반 나누자고. 그게 될 것 같아? 이미 서연이 명의인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한다고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아, 서연아. 언제 왔어? 민우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방금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민우 씨는 말을 더듬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이혼은 하더라도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공평하게요?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집은 제 거예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2년 동안 민우가 생활비 댔잖아. 생활비는 부부의 의무예요. 집 주인과는 상관없죠. 민우 씨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우리도 생각해줘. 당장 나가라는 건 너무해. 일주일 들였잖아요. 일주일은 너무 짧아. 한 달만 더 있게 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일주일이에요. 서연아, 민우 씨가 소리쳤어요. 넌 정말 매정하구나. 우리가 갈 데도 없는데.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도와줘. 우리한테 시간을 줘. 놔주세요. 내가 그렇게 냉정한 애였어?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가족이었으면 처음부터 저한테 잘해주셨어야죠. 2년 동안 무시하고 모욕 주시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면 제가 들어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 봐라.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분위기는 최악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봤고 민우 씨는 말도 걸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을 때 민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뭔데요? 이 집 절반만 나한테 넘겨줘. 그럼 내가 팔아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나도 살아야 하잖아. 그건 당신 문제예요. 서연아, 우리 부부였잖아. 부부였다면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이 어수선했어요.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방 청소하다가 그랬어. 제 허락도 없이요? 내가 청소하는데 허락이 필요해? 저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어요. 다행히 서류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뭘 찾으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찾긴 뭘 찾아. 청소했다니까. 거짓말 마세요. 서류 찾으신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찾았어. 뭐 어쩌라고? 이 집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싶었어.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내 아들 집인데 뭐가 함부로야. 어머니,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서류들을 전부 가방에 넣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회사에 있는데 민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요? 집 문제 말이야. 타협점을 찾아보자. 저녁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우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혼은 어쩔 수 없다고 쳐. 근데 집은 좀 생각해줘. 나한테 30%만 넘겨줘. 그럼 내가 대출 갚을 수 있어. 대출이요? 응, 사업 자금으로 빌린 거. 2천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서연아, 제발. 민우 씨는 애원했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깔 데도 없고 돈도 없어. 그건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은 끝까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다음 날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처리할 수 없을까요? 상황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되던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와 민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예요. 짐 다 싸셨죠?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어머니,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냐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오늘 저녁까지 나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서연아, 넌 정말 무섭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드디어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날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현관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우 씨의 짐이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가셨나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우 씨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서연아, 우리 정말 가는구나. 네, 잘 가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서연아, 넌 후회할 거야.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이미 충분히 후회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함. 저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제 집에서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우 씨가 나간 후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이 공간이 이제는 온전히 제 것이 됐어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꺼내 미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드디어 끝났어. 진짜? 다 나갔어? 응, 방금 나갔어. 축하해, 서연아.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저녁 8시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미경이를 만났어요. 서연아, 얼굴이 환해졌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야. 미경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이렇게 가벼운 기분. 처음이야.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근데 서연아, 민우 씨가 그냥 포기할까?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법적으로 제가 유리해.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 씨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미경이에게 보여줬어요. 받아봐. 뭐라고 하나?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이미 끝났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집 문제 말이야. 집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연아, 민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분할 청구할 거야. 2년 동안 내가 생활비 댔으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 있어. 해보세요.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죠.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확실하게 끝낼 수 있잖아. 다음 날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민우 씨가 재산분할 청구하겠대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승산 없습니다. 그 집은 서연 씨 혼자 상속받은 거고 결혼 전 재산이니까요. 그럼 안심해도 되나요?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법원에 가서 이혼 확정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에 그날 오후 민우 씨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연 씨, 걱정 마세요. 상속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도 명확해요.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외도 증거가 있으니 위자료는 서연 씨가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민우 씨 측이 불리합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민우 씨를 다시 봤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원고는 2년 동안 생활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30%는 원고의 기여분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피고가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생활비 부담은 부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재산분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님께서 질문하셨어요. 피고, 이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습니까? 결혼 1년 전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등기는 언제 했습니까? 결혼 6개월 전입니다. 판사님께서 서류를 확인하셨어요. 원고 측 변호사, 추가 주장 있습니까? 네, 판사님. 원고가 결혼 생활 중 해당 부동산에 관리비와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즉시 반박했어요. 피고는 결혼 생활 중 본인 급여로 식비와 가사 노동을 담당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외도를 했고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외도 증거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판사님께서 사진들을 확인하시더니 민우 씨를 쳐다보셨습니다. 원고, 이 사진들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민우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회사 동료입니다. 회사 동료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민우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판사님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이 사건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지정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머니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제발 소송 취하해줘. 우리 민우 인생 망가져.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2년 동안 제 인생은 괜찮았나요?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던 건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우 씨가 외도 상대 여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김 변호사님께서 증거를 제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 이 문자들을 보시면 원고의 외도가 명확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빨리 이혼하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어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피고의 고유 재산이며 원고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민우 씨가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어요. 미경이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됐어? 이겼어. 완전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고요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참았던 시간들, 모욕당하고 무시당했던 날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권리를 찾은 당당한 여자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서연 씨가 잘한 겁니다. 용기 내서 싸워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하게 누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대로 이제는 살 수 있었어요. 창밖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제 미래를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밝고 희망찬 미래를요. 다음 날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흔적, 민우 씨의 기억, 모든 걸 지우고 싶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원하세요? 디자이너가 물었어요.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요. 일주일 후 민우 씨에게서 계좌 이체 알림이 왔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돕기로요. 변호사님과 상담해서 작은 상담센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서연 씨,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법률 자문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김 변호사님께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한 달 후 집 인테리어가 끝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됐습니다. 밝은 색상의 벽지, 편안한 소파,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 저는 새 집에서 첫 아침을 맞았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저는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순조로웠고 집에서도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강남역 지하철역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게요. 돌아보니 민우 씨였어요. 지저분한 옷차림에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 석 달 만에 본 민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우 씨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서연아?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업이 망했어. 친구가 돈 다 가지고 도망갔거든. 시어머니는요? 엄마는 나랑 연락 끊었어. 내가 위자료 못 갚으니까.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민우 씨를 바라봤어요. 연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민우 씨가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밥 한 끼만 사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 씨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지금 어디서 살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시원이야. 월세도 밀렸어. 다음 주면 쫓겨날 것 같아. 일은 안 해요? 알바 자리 찾고 있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해서 아무도 안 뽑아줘. 민우 씨는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서연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아. 엄마 말만 듣고 내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지. 이제 와서 그걸 말해봤자. 알아. 변명 안 할게.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다니까 그게 다행이야. 민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만 마셨어요. 외도했던 그 여자도 떠났어. 내가 돈 없다는 거 알고 연락도 안 받더라. 민우 씨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맞아. 내 말이 맞아. 진심은 너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우 씨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밥 사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각자 살아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우 씨를 보니 측은했지만 동시에 이게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너 시어머니 아니야? 백화점 앞에서 전단지 돌리던데. 저는 깜짝 놀라 그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부르자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도 많이 야위셨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살아야 하니까. 일이라도 해야지. 민우 씨는요? 걔는 연락도 안 돼. 나도 혼자 살아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게 못되게 군 거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무섭던 분이 이제는 그저 늙고 지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몸 상하시겠어요. 괜찮아.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지.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줄 이유 없어. 그냥 받으세요. 제가 마음 편하게요. 저는 돈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받으셨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저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지금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민우 씨와 시어머니를 만났다. 많이 힘들어 보였다. 측은하지만 이것도 그들이 선택한 결과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책임이 없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한 달 후 민우 씨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행복하길 바라. 나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 새로 시작해보려고. 건강하게 잘 살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그날 도와줘서 고마웠어. 나는 작은 식당에 취직했어. 열심히 살아볼게. 너도 건강하렴. 저는 짧게 답장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저는 과거와 완전히 작별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어요. 봄이 왔고 집 앞 벚꽃나무가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벚꽃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봄도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단단해진 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의 여성으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시작한 여성 상담센터였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벌써 수십 명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상담센터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눈가에 멍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2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법률 자문도 연결해드리고 쉼터 정보도 제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여성은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을 보내고 나니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1년 전 저도 저 여성처럼 힘들어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 란에는 외할아버지의 친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서연아, 나는 내 외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란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부탁하셨어. 서연이가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해지면 이걸 전해달라고. 내가 이혼하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보낸다.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외할아버지의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시련을 이겨냈겠구나. 할아버지는 항상 내가 강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다. 이 집을 내게 물려준 이유는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사람은 쉽게 변하지만 내가 가진 것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넌 자유로워졌을 거야. 할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그게 진짜 행복이란다. 항상 널 사랑한다, 서연아. 마이너스 외할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운 외할아버지.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시계를 차고 거울을 봤어요. 시계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할아버지께서 제 곁에 계신 것처럼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발표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여성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팀장, 훌륭한 제안이네요. 이 프로젝트 책임자로 김 팀장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점심시간에 미경이가 축하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소식 들었어. 프로젝트 책임자 됐다며? 축하해. 저녁에 보자. 저녁에 미경이와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이었어요. 서연아, 요즘 정말 달라 보여. 눈빛부터 다르더라.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 나도 느껴. 이제 진짜 내 인생 사는 기분이야. 상담센터는 어때? 좋아. 보람 있어. 내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서 넌 정말 대단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돕잖아.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너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강했던 거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이 소파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핸드폰을 꺼내 상담센터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감사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이혼 결심했습니다. 법률 자문 연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드디어 자유를 찾았어요. 상담받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메시지들을 읽으며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조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까지 달렸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그때 옆 벤치에 앉은 노부부가 보였어요. 손을 꼭 잡고 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언젠가 저도 저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상담센터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희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요. 센터를 통해 도움받은 분들이 모두 모였어요. 한 분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센터를 알게 되고 용기를 냈어요. 이제 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법률 상담을 받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어요.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도 제 경험을 나눴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2년 동안 참고 견뎠죠.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센터를 정리하는데 김 변호사님께서 오셨어요. 서연 씨, 정말 멋진 일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연 씨의 용기 덕분이죠. 참, 오늘 드릴 게 있어요. 변호사님께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또 다른 유산이에요. 상담센터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선생님, 외할아버지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서연 씨가 이렇게 살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외할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외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하루.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도움을 준 사람들, 함께 웃은 순간들,
모든 게 소중했다.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하다. 외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더 멋진 사람이 될게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별들도 빛나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이겨내고 현재의 빛을 찾은 것처럼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